자, 그러면 이제 RRSP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 RRSP는 이거는 뭐 설명을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뭐 몇 시간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잠깐 이제 설명을 이제 해 드려야 되니까 이제 핵심적인 사항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 그 캐나다 회계세무 안전정보 홈페이지에 가면 여러 가지 그 RRSP에 대한 설명을 해 놓은 동영상이 있어요. 그걸 이제 추가로 보셔도 이제 나중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RRSP, Registered Retirement Saving Plan인데요. 아까 설명드린 TFSA하고는 좀 다른 거죠. TFSA는 거기서 나온 이익 자체를 면세를 해주는 거고, RRSP는 어떻게 보면은 이익이 면세가 되는 게 아니고 이익을 이제 이연시켜 준다, 미래로. 이제 그런 거고, 또 불입하는 순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제 특징을 갖고 있죠. TFSA는 아무리 불입을 해도 소득공제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금공제에는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TFSA는 거기에 불입한 금액이 어떻게 투자가 돼서 나중에 증가할 때 그 증가에, 그거에 대해서 면세를 해주는 것이지, 거기에 불입했다고 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RRSP는 거기에 불입하는 순간 그 불이백을 가지고 소득공제에다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개가 다르죠. 근데 이거는 아까 그 TFSA는 2009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1957년에 도입이 됐어요. 이거 꽤 오래전에 그 RRSP 제도가 있었더라고요. 참고를 알아주시고, 이걸 이제 하면 뭐 정부에 등록한 은퇴를 위한, 또는 이제 퇴직 이후에 그 저축 상품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텐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말씀드린 건데, 세금을 절세할 수 있죠. 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토탈 인컴을 디덕션을 해서 밑에 넷 인컴을 줄이고 텍서블 인컴을 줄여서 결과적으로 세금을 줄인다. 즉 세금을 줄이고, 그래서 납부세액을 줄이거나 환급액을 증가시키죠. 그래서 세금을 오히려 또 돌려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 세금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 뭐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절세할 수 있다, 뭐 그런 말하고도 같은 말인데.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핵심 사항인데, RRSP는 무조건 적립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내가 한도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점을 잡아야 돼요. 어느 시점? 내가 소득이 높을 때. 내가 쭉 봤더니 앞으로 내가 돈 버는 걸 보니까 지금이 가장 돈을 잘 버는 것 같다. 그러면 지금 RRSP를 넣어서 절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 뭐 개인적인 사례인데, 저희가 있는 곳은 이제 알버타주다 보니까 옛날에 그 웰더 여기로 오신 분들이 한국에서 많이 오셨어요. 그때 이제 그 옛날에 웰더 분들이 알버타에 온 이유가 굉장히 그 일감이 많았거든요. 일시적으로 경기가 좋아서 수주를 많이 해서 또 영주권도 받기가 쉽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웰더로 오셨었어요. 그래 뭐 그 당시에 뭐 10만 불 뭐는 우습죠. 10만 불 뭐 20만 불까지 뭐 이렇게 한 해에 막 그렇게 벌었다고. 그래서 그 뭐 그때 막 영주권 뭐 금방 받고 여기 뭐 집도 사고 막 이랬는데, 문제는 2, 3년 후에 갑자기 경기가 죽으면서 거꾸로 그분들이 또 갑자기 다 그 레이오프를 당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렇게 되니까, 물론 이제 레이오프 당하면서 뭐 EI도 좀 받고 뭐 이러셨겠지만, 그 화랑기에 본인께서 받았던 그런 소득 금액은 이제 2, 3년 후에 뭐 이제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럼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해에는 뭐 20만 불을 받다가 그다음 뭐 2, 3년 후에는 전혀 소득이 없다, 이렇게 됐다면 그분은 그 소득이 높을 때 RRSP를 넣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소득이 높은 대신에 적용되는 세율도 높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세금을 낸 거죠. 근데 다시 2, 3년 후에 돌이켜보면 이때는 좀 소득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EI 소득은 얼마 있겠지만 그 당시 소득만큼은 못 벌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오히려 뭐 세금을 뭐 안 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 또 아주 낮은 세율을 적용됐는데 그때는 최고 세율 내고 지금은 또 세금 안 내고 그러니까 이게 손해라고. 그 당시에 RRSP를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소득이 높을 때 좀 낮춰서 세금을 좀 덜 내고 지금 너무 어려우면 지금 RRSP 찾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찾아도 세금 어차피 세율 적용이 낮기 때문에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세율이 낮을 때 뭐 RRSP를 찾았으면 그때는 뭐 세금을 덜 내니까 이렇게 기간별로 그걸 조절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RRSP라는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간소득의 평준화라고 할까요? 그 세금을 가장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무조건 평준화예요, 평준화. 평균으로 가야 돼, 평균으로. 그러니까 너무 들쑥날쑥하면은 손해라고. 높을 때의 것을 낮추고 낮을 때의 것을 약간 높여서 평준화로 가는 것이 절세의 기본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의 평준화를 해줄 수 있는 게 이게 RRSP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고소득 시에는 적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저소득 시에는 인출을 해도 된다 이거지. 왜냐하면 저소득일 때는 세율이 낮으니까 좀 원래 인출을 하면 세금을 내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세금은 내지만 다시 정산을 해요. 그 해 소득 수준으로 다시 물론 아시다시피 RRSP 빼면은 뭐 원천 세금 떼어요. 뭐 10%도 떼고 20%도 떼고 30%도 떼는데 그거는 일시적으로 떼는 거고 나중에 다시 정산을 한다고. 다른 소득하고 합쳐서 세금 신고를 다시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른 30% 냈어도 이 사람이 세금 정산해 보니까 세금 낼 게 없네. 그러면 다 돌려받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그러니까 소득이 낮을 때는 인출을 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면은 높을 때는 세금을 절약받고 낮을 때 세금 안 내니까 그 한계세율을 잘 이용을 하면 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RRSP를 통해서 그 기간에 그 소득 평준화를 할 수 있다. 이제 그것이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 이거 뭐 이거 했는데 벌써 50분이 됐네. 큰일 났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RRSP는 이제 사용을 할 때 이미 소득공제를 받는 거고 거기서 이제 불입을 해 가지고 이제 운용되는 수익 거기서 뭐 이익도 나고 배당이 나고 뭐 캐피탈 게인 이익 나잖아요. 그거는 그 당시엔 세금 안 내요. 그렇지만 나중에 RRSP를 찾을 때 그때는 이제 그 찾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금을 내는 게 돼요. 나중에는 언젠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과세 이연이라고 해요. 언젠간 내니까. TFS에는 면세고 요거는 과세 이연 언젠간 내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RRSP는 불입을 한 것을 소득공제에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절세에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익되는 거는 언젠간 낸다 세금을. 지금은 안 내도. 그래서 과세 이연이다. TFSA는 불입을 했다고 소득공제에 못 쓴다. 그냥 불입만 하는 거다. 하지만 불입을 해서 굴러가는 그 금액 중에 이익은 세금을 안 낸다. 영원히 안 낸다. 이제 그렇게 RRSP와 TFSA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죠. 그 어떠한 그 베네핏을 받는 구간에 계신 분들은 요 넷인컴을 줄이면 텍스 베네핏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 캐나다 차일드 베네핏, GS 크레딧 또는 이제 캐나다 워커스 베네핏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간에 있을 경우에 그 베네핏을 더 받으니까 그러니까 세금은 세금대로 줄이고 베네핏은 베네핏대로 더 받고 그래서 세금을 줄이는 것을 절세 효과라고 하고 베네핏을 더 받는 걸 환수 효과라고 해서 그 두 가지를 고려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 그 RRSP로 인한 이익이 상당히 높은 분도 있으세요. 예. 그걸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근로소득 원칙세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요거까지 말씀드리는 건 좀 그래서 예, 요거는 다른 데서 설명을 해 놓은 게 있어서 예, 요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RRSP는 그 적립 한도가 요것도 TFSA 다르네. 이것도 잘 아셔야 되는데 TFSA는 매년 정부에서 뭐 2022년은 6,000불이다. 2023년은 6,500불이다라고 정해진 금액이 있어요. 법으로 정해졌어요. 법이 아니고 뭐 매년 그렇게 공표를 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냥 뭐 소득하고 상관없이 그냥 한도가 생겨요. 그러면 그거만큼 불입을 하면 되니까 뭐 소득하고 상관이 없는데 RRSP는 이 근로소득자, 그 다음에 자영업소득, 비즈니스 소득자, 그 다음에 임대소득, 렌탈 소득자인 경우에만 줘요. 그래서 전년도 소득이 이런 소득이 있으신 분의 금액의 18% 이런 분들의 이러한 근로사업 임대소득의 18%를 그 다음 연도에 한도로 줘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한도도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29,000불 범위 내에서 주는데 어쨌든 이런 소득이 있어야 한도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소득이 없다. 그럼 한도가 없지. 예.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한도액을 다 적립을 안 하면 그 한도액은 그 다음 연도로 이월이 돼요. 그래서 그 한도가 이제 차곡차곡 쌓여서 이제 누적이 되죠. 안 쓰면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미사용액은 이월이 된다. 그거는 뭐 TFSA도 마찬가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내 한도를 이제 부부이신 분은 배우자, 이게 스파우설 RRSP라고 하는데 배우자 이름으로도 적립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불의 한도가 있는데 배우자 5,000불, 나 5,000불 이렇게 나눠서 명의를 바꿔서 바꾸는 건 아니라 명의를 배우자 명의로도 불입이 돼요. 서로 이제 결혼 그 스테이터스가 메리털 결혼 관계면은 충분히 가능. 그러면 뭐가 또 좋냐면 나중에 배우자가 찾을 때 배우자의 소득이 될 수 있고 또 나중에 뭐 노년에 찾으면 배우자의 연금 소득이 되기 때문에 그 인컴이 스플릿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컴이 나뉘잖아요. 두 분이 같이. 그러면 아까도 말했잖아요. 소득은 그 평준화, 사람, 가족 간의 평준화, 그러니까 가족 간에 나누어도 되고 기간별로 나누어도 되고 그래서 그 평준화가 제일 그 절세의 중요한 전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하고 나누게 되면 소득 금액을 낮추게 되니까 나중에 연금 소득을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이점이 있어서 배우자에게 주어서 분할해서 적립을 해도 되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떤 이제 불이익이 없다.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은퇴하면은 배우자 소득으로 이제 가니까 이제 분할해가지고 인컴 스플리팅이라고 하는데 인컴 스플릿이 되니까 절세에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은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배우자분이 만약에 소득이 없는 저소득자다. 예를 들어서 한쪽 배우자는 고소득자인데 다른 쪽 배우자는 뭐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이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 배우자 쪽에서 찾는 거예요. 왜냐면 배우자 명의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배우자 물론 이제 그 나중에 찾아야 되지만 뭐 돈이 급하면 빨리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빨리 찾으면 뭐라 그랬어요? 불입한 것은 세액공제를 그러니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듯이 반대로 찾으면 세금을 내야 돼요. 왜냐면 옛날에 소득공제 받았으니까 너 다시 찾아갔지? 그러면 그 소득공제 취소. 그러니까 세금 내.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출을 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분리과세가 돼서 뭐 10%, 20%, 30% 내는데 만약에 그 배우자님께서 그 소득이 없다. 그런 사에서 찾았다. 그러면은 그 세금 없이 찾는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득이 높으신 분 쪽에서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찾을 때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찾으면 그 세율 적용에 그 차이로 인해서 세금이 절약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그런 걸 많이 하니까 3년을 이제 있어야지 그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배우자 쪽으로 적립한 것은 바로 찾으면 세금 무조건 때리고 3년이 경과됐을 때 찾으면 이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해먹으려고 하니까 3년을 이제 3년 동안 있었는지는 봐요. 그래서 3년이 넘으면 이제 이거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세율의 차이
그러니까 이걸 알려면은 소득이 높으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를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그거를 모르면 이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지. 왜 이게 뭐 소득이 높을 때 적립을 하고 왜 소득이 낮을 때 인출을 하고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세 전략을 세울 때 가장 기본 핵심은 뭐냐면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누진세율 구조다. 이게 핵심이 이게. 그래서 이제 65세가 넘으면은 이제 자연적으로 그 연금 소득으로 돼서 이제 세금이 부과되는데 그 전에 찾으면은 이렇게 금액 비율로 해서 그 원천 징수를 그냥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이만큼 세율을 차감해서 돈을 줘요. 은행에서. 그러니까 미리 세금을 떼는 거지. 하지만 그 띈 세금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매년 캐나다 납세자 거주자들은 1년에 한 번씩은 신고하잖아요. 그때 이제 정산을 해서 나중에 만약에 실제로 소득이 없다 그러면 오히려 세금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T슬립을 받거든요. T4RSP라는 것을 금융기관이 와요. 그러면 이걸 갖고 세금 신고를 하는데 다른 소득하고 이제 합산해 가지고 세금 신고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소득이 높다 그럼 세금 더 낼 수도 있어요. 이 분리된 것보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뭐죠? 요거는 이제 선납세금, 그러니까 미리 낸 세금이니까 선납세금인데 이 선납세금을 빼고도 세금 계산이 더 나오면 추가 납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인출은 최대한 다른 소득이 없을 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익이지. 다른 소득도 많은데 인출하면 거기다 이제 그 옥상옥이 되는 거죠. 소득이 높아서 세율도 높은데 거기에 또 RRSP까지 찾았어? 그러면 더 높은 세율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약에 RRSP를 찾을 때도 자기의 그 소득 그 수준을 알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합리적으로 보면 RRSP는 돈이 없으니까 찾을 거니까 보통 그때는 이제 소득이 없으니까 찾겠죠. 예, 그렇다 보면은 이제 세율이 낮을 거다. 이제 그런 이제 합리적인 가정인데 어떤 분은 그냥 괜히 뭐 딴 데 뭐 필요로 해서 찾을 때 소득도 높은데 찾았다? 그러면 세금만 더 내는 거예요. 그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적립을 할 때는 소득이 높을 때, 찾을 때는 소득이 낮을 때, 그게 핵심입니다. 예. 괜히 불필요하게 세금을 더 낼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RRSP는 두 가지 경우에는 세금 없이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주택을 구입할 때 35,000불까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교육비에 쓸 때, 그때는 또 1년에 10,000불, 그래서 최대 2만 불까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쓰면은 그 한 2년 있다가는 상환해야 돼요. 갚아야 돼요, 갚아야. 왜? RRSP에서 들어온 애는 이 세금 문제가 붙어 있잖아요. 왜? 내가 소득공제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나하고 정부하고 공동 관리하는 돈이에요. RRSP에서 넣었다가 세금 공제를 받으면은 요거는 사실 내 마음대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찾으면 세금을 내는데 요 그 홈바이어 플랜하고 그 첫 주택 구입이죠. 그 다음에 그 교육비를 쓸 때는 세금 없이 땡겨 썼는데 다시 그 RRSP에다 갖다 넣어야 돼요. 뭐 그것이 뭐 15년 동안 또는 10년 동안 다시 넣어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세금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세금 공제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세금이 붙어 있는 애기 때문에 나중에 갚아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갚아야 돼. 다시 적립을 해줘야 돼요. 15년 또는 10년 동안. 만약에 적립을 안 한다? 그러면 이게 그 아까 말한 그냥 인출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소득으로 잡죠. 그래서 세금을 내야 돼요. 소득이 잡혀요. 그러니까 이게 15년, 10년 단위로 갚아야 되는데 많이 못 갚았다? 그 못 갚은 해마다 그 15분의 1 또는 10분의 1만큼을 세금 내야 돼요.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RRSP라는 게.